손실급보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네. 2부에서도 종목 진단은 빠르게 달려갑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고 해결책 꼭 찾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2부에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반도체에서 HBM 얘기만 계속 나왔다면 이제 이게 온디바이스 AI라는 또 새로운 개념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네. 2부의 첫 종목은 제주반도체를 잡아봤습니다. 4929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네. 이 가격이 7,100원입니다. 7,100원이면 약간 올라와서 잠깐 옆으로 횡보할 때쯤 이제 그때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오늘 다시 한번 큰 시세가 터지면서 지금 8,45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뭐 최고로 높은 가격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궁금하실 것 같고요. 비중도 꽤 되시죠? 30%고 지금 20% 가까운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에 대한 종목에 대한 도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종목과 관련해서 우리 최병훈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네,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은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인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제주반도체가 이제 팹리스 회사예요. 공장을 갖고 한 게 이제 디자인하고 설계한 반도체. 네. 그래서 작년에 이익을 안정적으로 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멀티칩 쪽에 이제 설계를 잘 하고, 그래서 이제 매출도 안정적으로 늘어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디바이스 뭐 이제 핸드폰 이제 이게 낸드 쪽이니까 핸드폰 디램 낸드잖아요. 네. 그래서 메모리 쪽이군요. 네, 메모리 반도체 쪽에. 그래서 이쪽에서는 뭐 괜찮은 회사로 보여요. 그래서 매출이 좀 작년에 줄었지만 그렇게 안 줄고 실질적으로 보면 뭐 2천억 정도 1,000억에서 확실히 변모가 됐습니다. 좋아졌는데 이제 3분기는 좀 줄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내년에 이제 삼성에서 온디바이스 해서 나오게 되면 올해 판매보다는 핸드폰이 더 팔릴 걸로 보여요. 그러면 당연히 관련된 제주반도체 칩에 낸드 MC 칩에 여기 더 많이 나가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실적은 확실히 개선될 걸 보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은 우리나라는 뭐 한 내년에 3% 정도 증가될까요? 정상적일 때. 중국은 한 10% 정도 이렇게 핸드폰이 더 팔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는 성장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새로운 기능을 넣어서 지금은 카메라 기능 넣어서 계속 좋은 걸 만들었는데 안 되잖아요. 렌즈만 많아지고. 그렇죠. 그랬는데 이거 온 디바이스에서 이제 AI 관련돼서 해놓으면 그걸 처음 나오는 거니까 핸드폰이 훨씬 더 많이 팔릴 걸 보여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올해 팔린 것보다 핸드폰이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 한 20%는 더 팔리지 않을까? 20% 팔리면 많이 성장이죠.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제주반도체가 가장 큰 수혜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서. 저는 제주반도체를, 뭐 비중이 이렇게 높진 않은데, 그냥 보유해서, 내년까지 한번 가보자. 내년까지. 이게 정도 지금 시가총 2,900억 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뭐 200억대 영업이익을 냈으니까,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 작년보다는 더 나올 걸 보여요, 내년에. 그러면 282억 영업이익이니까, 10배면 2,800억이 지금이에요. 그렇죠. 근데 뒤에 후공정 있는 AI 반도체 관련된 게 영업이익의 50배, 뭐 60배 하고도 튼튼해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50배 간다면 1조 1천억 가야 돼요? 더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보다 5배 올라가야 돼요. 그럼 3만 원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만약에 이런 상상도 해봐야 된다. 지금은 이제 후공정 쪽에 신규 수급이 들어가기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50%, 100% 먹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들어가서 그냥 50%, 100%는 그냥 수익이 날 수도 있거든요. 잘 모르는 초보자는 지금 가서 물려도 괜찮아요. 이 가격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막 좋았던, 상반기 좋았던 그런 후공정의 패키지형제 AI 반도체 가서 물리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좋다. 사이클상. 이제 시작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가는 13,000원을 드리지만, 이게 보세요. 한번 이제 차트, 제가 좀 차트 가르쳐 드렸어요. 기술적으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이 폭발했습니다, 올해. 언제, 어때가 2021년, 작년에 여기 폭발했는데요.
급가하면서 여기도 거래, 지금 거래가 적어요. 적은데 그냥 돌파해 버렸습니다. 지금 강하게.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해요? 이걸 어떻게 해서 하면 저기서 있는 이 거래 왼쪽에 있는 거래라고 다 장악해 버린 거죠. 거래가 적은 걸로. 아, 예. 그러면 이게 매집일 수도 있고 예. 이제 한 2, 3년 보고 이 회사의 어떤 성장성을 미리 아는 사람들이 주식을 다 매집해 놓은 상태에서 가격 조정만 시간만 보낸 거죠. 한 1년, 2년 보내다가 이제 모멘텀이 나오니까 그냥 띄우면 거래가 없이 가는 거죠. 거래가 적으면서. 그래서 적당한 거래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음봉이 한 번도 안 나왔죠. 월봉으로. 여기 음봉이 나와야만 주식은 항상 가면 사람들이 음봉이 한 개 나오고 나서 그다음 2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조정이든 뭐게 나오지. 지금 음봉이 하나 월봉 안 나와. 이번 달에도 음봉이 양봉일 걸 보여요. 음봉이 2개 나올 때까지 이것은 보유를 하는 게 정석이다.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면서 그렇게 길게 보면 하면 내년 상반기 보면 대박이 터지지 않을까. 그렇게 너무 긍정적 이야기가 나와요. 거짓말 같아서. 전문가님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손절가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오늘도 거래길에 많이 실리고 거래 실렸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 거래가 실려 놓으면 자 여기 좀 왼쪽 첫 번째 거래가 대폭발해 버렸어요. 그러면 조정을 눌림목 때 거래가 적어야 되잖아요. 거래가 없잖아요. 그 거래는 지지가 돼요. 돌파하고 지지가 되는 거야. 항상 급등주는 돌파, 지지, 급등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거래 실면 가면서 매집이 더 된 거죠. 이거 판 거 아니에요. 이거 산 겁니다. 물량이 잠긴 거죠. 왜? 지금도 거래실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기가 지지선이에요. 이제 그러면 7,400원 정도 손절가로 보고 보유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렇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너무 좋게 얘기하셔가지고, 순간적으로 제 귀를 의심했지만, 그 정도로 제주반도체는 좋다. 자, 그럼 김영일 전문가도 같은 의견으로 보여주셨는데, 좀 더 다른 내용이 있을까요? 들어볼까요? 뭐 비슷합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이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뭐 그다음 HPSP, 뭐 하나마이크론 이러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은 사실 이제 고성능 반도체 쪽에 시선이 많이 쏠려 있었죠. 근데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 저전력,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저성능 반도체. 개념이 달라요. 네, 개념이 다르죠. 네. 그런데 이러한 이 핸드폰이나 그러니까 보통 온디바이스 AI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체적인 AI가.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고 다녀야 되는 이러한 가전들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전력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전기 많이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전기 많이 먹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제주 반도체가 결론적으로 이제 저전용 반도체 쪽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앞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거고, 이제 앞으로 비단 핸드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노트북에도 들어갈 거고, 컴퓨터에도 들어갈 거고. 그런데 이러한 이제 다 개인 가전들에까지 다 고성능 반도체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개화되면 이제 확산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질 거고, 제주 반도체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출 비중이 크게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거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 반도체가 비단 뭐 이제 이 가전 쪽, 그다음에 뭐 저전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이 전장향 쪽으로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또 견조한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견조하게 실적을 조금 꾸려놓고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모멘텀이 잘 나타나 주니까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수급적인 부분이 최근에 상당히 또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언제 또 수익 실현을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상당히 좀 고민이실 것 같아요.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길게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2015년에 자, 우선 잠시만 좀 체크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온디바이스 AI와 관련해가지고 제주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게 가격대가 8,650원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밸류에 대한 부분들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병훈 전문가께서는 내년까지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13,000원대까지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도 얘기를 좀 해주시고 있고요. 또 온디바이스 AI라는 게 그동안 그 카메라를 좋게 하는 것보다는 뭐랄까 그 나만의 AI 그런 쪽으로 봤기 때문에 이번에 대한 전망도 좀 좋게 보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핸드폰 안에 이제 뭐 데이터가 뭐 내가 썼는데 뭐 여러 가지 관련된 건강 관련된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다양한 게 들어가기 때문에 메모리가 많이 또 필요하죠, 그죠? 메모리고 저전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칩에 이건 이제 멀티칩이니까 연결해가지고 안에 거 내가 다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주 반도체가 멀티칩을 이제 설계하는 게 잘하기 때문에 네. 이게 맞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최대 수혜주는 제주 반도체죠. 그럼 물론 다른 게 다양하게 많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기판 같은 것도 그렇죠. 뭐 있고 여러 가지도 네네.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팹리스 회사들이 어떻게 잘 만드냐, 설계를 잘하고 디자인 잘하느냐에 따라서 공간을 적게 차지하면서 효율을 뛰어나게 하려면 네. 이 팹리스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성장하려면 팹리스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밸리는 미국이 반도체 1등인 게 우리는 메모리 우리가 1등이지만 전체 종합 반도체는 미국 1등이죠. 팹리스 회사가 엄청난 별 많잖아요, 그죠? 우리는 팹리스 회사가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메모리만 하니까 반도체 이게 계속 업황을 등락을 계속 타니까 경기를 타니까 종합주가에서 올라갔다 삼성전자에 따라서 삼성전자 결국 올라갔다 내려갔잖아요. 근데 미국 것 같으면 꾸준히 올라가잖아요. 다 종합적으로 해서 그래서 그 핵심적인 이번에 온 디바이스에는 제조 반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는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3,000원을 지금도 그냥 집중적으로 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는 이제 제가 전문가니까 저기 지금 줄 수는 없고 그래서 13,000원 드린 거예요. 아, 그러신 거군요. 네. 자, 그럼 이게 뭐 파운드리도 아니고 메모리도 이렇게 소품종 다량 생산이 되는 뭔가 재미있는 그런 거가 되는데 좀 더 연결해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뭐 일단은 그 목표가에 대한 부분을 또 이제 설정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워낙에 이제 상승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보호 의견을 들었던 것도 지금 이제 워낙에 오늘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가 줬기 때문에 보유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매물 구간이 어딜까를 생각을 해보면 조금 길게 돌아가야 되더라고요. 2015년까지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 구간을 보게 되면 지금 오늘의 딱 고가가 형성된 부분이 예전에 매물 구간이 시작되었던 구간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딱 이 8,600원 구간부터 2015년에 이제 매물이 형성되었던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구간을 뚫어주면은 이제 한 9,000원 중반대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지금 현재 구간을 좀 강하게 뚫어주면 한 9,100원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9,100원 정도 설정을 드려서 조금 더 이제 지켜보시되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면 정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정도 차익 실현했다가 재매수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단가를 또 이제 차익 실현 단가로 설정을 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 한 8,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이제 8,000원 정도까지 또 강하게 뚫어주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어느 정도 이제 이탈을 하게 되면 한 차례 정도 이제 뭐 충분히 좋은 수익 나와주고 계시니까 한 차례 정도 차익 실현했다가 향후에 재매수 노리는 전략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제주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두 분한테 목표가 2개를 얻었기 때문에 중간 점검식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릴게요. 네. 두 분 다 좋게 보세요. 보유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셨고 최병훈 전문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년까지 정도로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목표가를 13,000원, 손절가 7,400원이고요. 김영일 전문가 역시 보유, 그리고 9,100원에 손절가는 8,000원이니까 이 가격대 범위에서 딱 조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2부의 첫 번째 종목 제주 반도체에 대한 진단 두 분의 이야기 모두 들어봤고요. 네.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를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매수 문의도 환영이니까요. 여러분들의 고민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자, 이 첫 번째 종목은 김순금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이게 네. 최근에 좀 상당히 상승세가 괜찮게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엑스페릭스라는 종목인데요. 좀 약간 전 낯섭니다. 근데 사셨던 가격이 4,840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상승한 다음에 잠깐 쉬어갈 때 그때 잡으신 게 아닌가. 근데 비중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2%. 예, 정말 뭐랄까 아주 슬쩍 스쳐 지나간 듯한 그런 느낌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더 갈까요? 이게 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게 보니까 계속 올라가는 흐름을 봐서는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은데 네. 계속해서 잘 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김영일 전문가께서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엑스페릭스가 이제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바이오 정보를 등록하고 인증하고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사용하는 지문 인식 이런 쪽에 이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지문 등록기기나 지문 인증기기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최근의 상승은 어느 정도 테마단에 엮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총선에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책들을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이 또 이제 이민자 정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민자 정책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너무 낮잖아요. 네. 너무 낮다 보니까 결국은 이민자를 우리가 이제 입국시킬 수밖에 없다. 출입국 정책을 또 우리가 또 잘 해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은 이제 이민자들이 들어올 때 이 이민자들의 정보를 좀 어떻게 잘 활용을 해야 되냐. 왜냐면은 이민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 이민자들을 또 무방비하게 받았을 때 사회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생겨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관리가 네. 상당히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민자들이 들어올 때 뭐 생체 정보나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우리가 등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러면서 엑스페리스가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대로 이제 저점에서 어느 정도 테마의 수혜를 받아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 들어온 수급이 워낙에 긍정적이었고 지금 추세를 여전히 상승으로 끌어올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엑스페릭스 같은 경우에 저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다음 매물 구간이 약 한 7,000원대에서 7,000원 후반대 정도 이 정도에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약간의 테마단으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수급을 강하게 받아줬기 때문에 아마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저는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 내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7,500원 정도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한 7,900원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하셔가지고 이 종목은 단기간 내에 급등 한 번 더 나오면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셨던 가격에 거의 한 2배 가깝게 나올 수 있는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보유하셨다가 7,500원, 7,900원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단기적으로 승부 내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은 콜마 B&H 보겠습니다. 네. 곽보영님께서 콜마 B&H 매수하신 가격이 16,308원이에요. 비중 10% 가지고 계시고요. 어제 오늘 굉장히 상승세가 두텁게 나왔던 콜마 B&H입니다. 하지만 차트상으로는 계속해서 좀 바닥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 박스권을 뚫고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짜야 수익을 조금 더 키울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이제 요즘 헬스케어 쪽은 전체적으로 실적이 괜찮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대다수 종목들을. 그래서 이 콜마 B&H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이제 기대되고 실적이 정상화 이제 시작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우상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72,000에서 지금 이제 10,000원대까지 빠져서 거의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는 확실하게 더 이상 하락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구조고요. 역사적인 저가 정도 이 종목에 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는 이런 주식은 이제 내년에 대다수 바이오 제약뿐만 아니라 이렇게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빠진 것도 낙폭하대로 그냥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이제 가격적인 단순 가격으로 일단 메리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이제 선도주들이 조금 나오면 그게 또 이제 일반인들 몰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쪽은 지금은 그냥 보유를 해서 좀 길게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길게 보면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25,000원 정도 기본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25,000원 목표가 들여서 보유를 하시고요. 15,000원 손절가를 해서 25,000원까지 계속 보유를 하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요. 오, 좋습니다. 상승의 신호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 콜마 B&H 조금 더 길게 보유할 수 있는 목표가 높여드렸는데요. 25,000원 목표가이고요. 손절가 15,000원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저 꼼비요. 꿈비. 아, 그 저출산. 예, 네네. 얼마요? 11,480원에 비중 5% 정도 갖고 5%. 있어요. 예. 예. 자, 이 꿈비 같은 경우 오늘도 아주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거의 그래서 12,000원까지는 좀 올라와 있는 그런 흐름인데 꿈비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얼마나 올라갈 수 있나요? 해가지고. 목표가 얼마나 생각하셨어요? 저는 한 13,000원요? 13,000원. 네네. 오늘 가능할 아주 것도 같은데. 그렇죠? 네, 오늘 또 운이 좋으신 게 이 꿈비는 김영일 전문가가 이것도 2차 목표가까지 달성시켰던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분석이 돼 있다라고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13,000원 갈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네. 네, 시원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꿈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왜 그런지는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꿈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예전에 추천을 드렸었던 단가가 언제였냐면 딱 요 정도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때 당시에 꿈비를 왜 추천을 드렸었냐면 일단 뭐 기본적으로 항상 수급은 강조를 많이 드리니까 저점 구간에서 수급이 두 차례나 매우 강력하게 유입이 됐다라는 부분이 바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꿈비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저출산에 대한 우려감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이제 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졌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지금 유럽의 예전에 흑사병 때보다도 인구 감소가 3배 더 빠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한 10년, 15년만 지나가도 지금 이미 이제 저출산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낳았었던 그러니까 이제 출산이 되었었던 아이들이 이제 슬슬 성인으로 접어드는 시기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아이들이 성인으로 접어드는데 일할 인구가 없어지니까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역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이제 우려감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저출산이라는 이러한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출산에 대한 정책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점에 수급 들어가고 저출산은 결국 정책적인 부분에서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다 보니까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접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2차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 나서 매도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왜 매도 의견을 드렸냐면 꿈비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워낙에 수급이 잘 들어가 줬었지만 지금 보게 되면 12,000원 초반 구간에 매물대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제 정확하게 이 매물대 구간 터치하고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이 보였죠. 슬슬 저항 구간에 도달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차익 실현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물량이 들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현재 이 매물 구간을 뚫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한 차례 눌릴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저는 꿈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저점 구간에서 상승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저가 매수 그러니까 약간 눌릴 때 재매수할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꿈비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어제 약간 차익 실현이 나오기는 했지만 오늘 추가적으로 수급이 좀 더 들어가 주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매물대에 막혀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구간 못 들어주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서 만약에 한 내일이나 모레 정도 혹은 다음 주 정도 구간해서 빠르게 이 구간을 못 들어준다라고 하면 지금 단가도 조금 높게 들어가신 거거든요. 분명하게 저점 대비해서 지금 이미 30% 이상의 상승이 나온 구간이라서 조금은 높게 들어가신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이 재빠르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리하고 저점 잡았을 때 다시 한번 재미있어 노리는 전략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자님 단기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 그러면은 저 얼마 정도에서 매도를 해야 돼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 잡아주시죠. 네. 일단 오늘 사실 이 12,300원 정도가 완전하게 매물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이 지금 뚫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어제도 이 구간 못 들고 약간 차익 실현 나왔죠. 오늘도 지금 살짝 윗꼬리 그린 구간이 딱 12,300원 부딪힌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2,300원 일단 목표가로 잡고 이 구간 못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단가를 조금 높게 들어가셨기 때문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제가 조금 더 지켜보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와도 오늘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가 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뚫어줄 만한 시도를 할 수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12,300원 보시고 만약에 이 구간 뚫어준다라고 하면 13,000원 중반대까지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2,300원 뚫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구간 뚫어주는지 보시고 만약에 못 뚫어준다라고 하면 정리 뚫어주면은 13,000원 중반대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꼭 감사합니다. 12,300원 뚫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 네, 수익 많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꿈비 진단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한양행 살펴볼까요? 한나송님께서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신청하셨는데요. 매수가가 64,80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시네요. 오늘 64,200원에 거래를 마쳤으니까 이제 조금만 힘내면 손실은 없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한양행이 랭라자가 이제 FDA 승인 신청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또 분석이 나오면서 앞으로 그럼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앞서서 또 최병훈 전문가님께서 제약바이오 조금씩 움직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유한양행도 그 중에 하나일까요? 제가 24년도 유망 산업 중에 제약바이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아니고요. 네. 제약바이오로 지금 10년 동안 2차 전지만 했는데, 그죠?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들어간 이유가 이제 가격 메리트가 아주 좋고, 전반적으로 이제 거래도 질리고 있고, 사람들이 관심이 증가되고, 올해 쏠림 현상 때문에 상반에 전혀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가, 네. 이제는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두주자가 일리알 릴리가 비만 치료제부터 시작해서 관심을 많이 끌어서 주가도 많이 올라갔는데요. 그러면 이제 일리알 릴리가 비만 치료제가 끌면서 다른 것까지 확산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대형 회사 유한양의 한미약품 뭐 SK바이오팜이라든지 HK이노에 이런 쪽에 신약들이 이제 FDA 승인 대기한 것도 있고 해서 뭐 연간 매출액이 한 1조 정도 나오는 이런 신약들이 블록버스터 신약들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이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그런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대형 제약사 신약 회사들이. 그래서 유한양의 그 중에 하나고요. 한미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렉사자는 이제 여기 지난번에 10월 달에 이제 거의 효과가 좋다고 나왔는데, 뭐, 일본은 주가가 급락해가지고, 효과가 없었다. 뭐, 이렇게 기대치, 못 미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하고 있어서 주식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지고 나서 그 행보를 하고 있어서 위로 지금 거래가 실려서 아직은, 다시 7만원대 회복하면 모를까. 그러지 않고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지만, 내년에 워낙, 매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회복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지금 임상하고 있는 게, 유한양에도 내년 말 정도에 어느 정도 일상이 거의 끝날 걸로 보이는데, 네. 그리고 뭐 한미약품도 25년도 있고요. 그런 동아에스트도 여러 가지. 그러면 이 세 개 회사들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우리나라에 뭐 하는 가장 빠른 회사들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냥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보유하면 네. 기본적으로 뭐 78,000원 이때 정도까지 회복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데 단기 투자자라면 일단 매도 손절가를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최근 저가를 깨면 안 되니까 6만 원 손절가로 목표가는 뭐 단기적으로는 67,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길게는 이제 76,000원 이렇게 보고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단기와 장기로 목표가 선정해 주셨는데요. 또 길게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더 올라갈 수 있는 폭이 크다라는 점을 잡아 주셨으니까 맞게 좀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 목표가는 78,000원이고요. 단기로는 67,000원, 또 손절가는 6만 원 잡아 주셨습니다. 네. 자, 유한양행을 포함해서 더 많은 유망 종목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배워야 산다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년 유망 산업 분석과 유망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마침 오늘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거든요. 생방송을 또 챙겨보기 힘드신 분들은요. 바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니까요. 꼭 클릭하시고 보시면서 2024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힘드시겠습니다. 오늘 정말 하루 6시에 한 번 하시고 지금 또 방송하시고, 예. 어쨌든 간 이렇게 모든 노력을 부어서 만든 거니까 맞아요. 말 좀 봐주세요. 네. 자, 다음은 유튜브에서 한명숙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예, 이거는 사고 싶다의 개념입니다. LS전선 아시아고요. 최근에 LS전선 아시아가 11월 말부터 좀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오늘도 뭐 2만 원 근처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려 14%나 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제 이 흐름이 쫙쫙쫙 이렇게 붙어주니까 앞으로도 좀 계속 가지 않을까? 또 이렇게 또 판단하시는 거 아닐까요? 네, 이 타이밍에 매수요. 네, 근데 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는 게 간다고 저는 또 생각하는 그래요. 편이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쫄보인 편이라서 네. 저는 안 들어가는 차트. 인생 한방 아니겠습니까? 인생 한방. 예. 자, 그러면 우리 한명수님의 생각이 맞는지 우리 김영일 전문가께 여쭤보죠. 네. 사도 됩니까? 들어가요. 저는 이렇게 가는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 이렇게 가는 애들은 일관되게. 어떤 애들입니까? 그러니까 네. 그 항상 저는 일관되게 신고가가 있는 종목은 조심하자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LS 전선 아시아가 지금 이미 신고가 위치에 도달해 있는 이상 굳이 접근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기는 해요.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들이 무엇이냐? 이제 LS 전선 아시아가 새롭게 이제 사업 범위를 더 확장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기존에 이제 전력 및 통신 케이블 중심의 사업을 이제 해저 케이블과 히토류 등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이제 LS 전선 아시아가 전력 케이블 쪽에서 워낙에 이제 이 수익성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번 3분기에 또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또 달성을 하면서 굉장히 성장을 좀 안정적으로 잘 하고 있구나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해저 케이블 그다음에 또 히토류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에 이제 이 히토류 관련해서 네오디뮴을 이제 해외에서 정제를 해가지고 이제 또 국내외 종합 상사에다가 납품을 할 거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LS 전선 아시아가 워낙에 이제 베트남 쪽에 자리를 잘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충분히 잘 형성이 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야 될 만한 시기 힌트는 이미 저점에서 저는 다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게 되면 LS 전선 아시아가 이미 이때부터 상당히 물량이 크게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약간 10월 중순 때부터 물량이 지금 저점에서 계속 담아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급이 들어가는 건 누군가가 매력도를 느꼈기 때문에 물량을 사들이는 거고 그러면은 시장은 시장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싼 값에 갑자기 물량을 크게 담았다? 그러면은 소문을 들었겠죠. 이제 미래 좋아진다더라. 그래서 빨리 쌀 때 사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물량을 담아내는 거고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면 시장 논리에 따라서 또 가격이 자연스럽게 비싸지는 겁니다.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LS 전선 아시아는 이렇게 이제 저점에서 물량 모아줄 때 충분히 접근할 만한 시기가 다 힌트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구간은 말씀드렸듯이 신고가에 도달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항상 제가 신고가 부분에서는 누구나 다 수익 중이다라는 키워드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누구나 다 수익 중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더 올라가서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지금 현재 이 LS 전선 아시아에 얼마나 이제 투심이 더 쏠려주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 현재 구간에서 투심이 더 쏠릴 걸 예상을 해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강조드리는 게 월요일 날, 화요일 날에 수급 들어가는 종목들이 그 주 내내 단기 주도주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주 마무리인 한 또 금요일, 월요일 날에 수급 들어가는 종목들이 또 그 다음 주에 주도주가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STO나 혹은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이었죠. 근데 지금 이쪽에서 약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슬슬 내일이나 금요일, 월요일쯤에 새롭게 종목들에 또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생겨날 겁니다. 저점에서. 그러면 이제 그 종목들이 제2의 LS 전선 아시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LS 전선 아시아를 노릴 때가 아니라 제2의 LS 전선 아시아를 노릴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LS 전선 아시아처럼 저점에서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를 지금은 찾아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S 전선 아시아는 지금 신고점 구간에서 이제 리스크가 조금 생겨난 만큼 새롭게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매수 타이밍이 좀 매력이 떨어집니다. 저점에서 수급이 들어가는 다른 LS 전선 아시아를 한번 찾아보시자 이렇게 좀 말씀드렸으니까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은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토마토 잘 시청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팬이십니다. 자, 예. 네. 자, 그러면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제가 종목명이 어떻게 될까요?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LHB입니다. HLB 궁금하시고요. 예.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평균 매수가는 33,9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입니다. 20% 평단가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하셨다가 좀 물타기도 하셨나 봐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매수가 근처에서 지금 계속 그 뚫지 못하고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는데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예, 좀 그 가난 발표할 때까지 가져가도 가능한 네네. 건지 몰라서 한번 상담 알겠습니다. 부탁드렸습니다. 네. 네. 손절하기에는 조금 아깝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최병훈 전문가님이 요새 또 제약바이오 워낙에 좀 집중해서 보고 계시니까 확실한 분석 다시 들어보세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간암 관련돼서 사셨네요? 예, 지금은 이제 제가 오늘 배워야 산다 해서 제약할 때,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8년 정도, 임상 사이클 10년인데, 한 8년 동안 암 관련된 치료제 관련된 모든 한 사이클은 끝났기 때문에, 그 18, 19년도 이렇게 이후부터는 암 관련된 그 사가지고 단기적으로 몇십 프로, 30%, 50% 이렇게밖에 못 먹어. 많이 먹어야 70%. 몇 배를 먹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얼마 보고 사신지는 모르겠지만 한 20, 30% 보고 샀다면 제약 바이오주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빠지면 이렇게 제약 바이오는 빠지면 많이 반타적도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거 손절할까 이런 저는 빠졌는데 벌써 아마 11월 달에 사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옛날에 좀 옛날에 사고 샀군요. 갖고 있다가 그냥 요즘 이익이 났다가 해가지고 이익이 났을 때 안 팔았었어요? 그래서 아니 조금 샀다가 요즘 이제 패갖고 평균 매수가를 20% 산데 뭐 조금 더 사고 그래도 20%. 아니 옛날 한 5% 사고 이렇게 해서 사고 늘렸어요. 그렇게 예. 이게 HLB가 많이 좋다고 대박이 터질 거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걸 계속 예, 모았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바닥에. 그렇게 네, 이 좀 시세는 보고 옛날에 다 해갖고. 끝났습니다. 모든 지금 이제 알고 계시는 항암 관련된 것은 옛날에 제가 이제 지금 가격으로 보면 750원에 2012년도 시작했는데 이게 한 50배 정도 이제 4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간다. 왜냐하면 임상 이제 시작해서 임상 3상까지 가면 기본적으로 50배 이렇게 갈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게 다 100배 정도가 다 끝났습니다. 이게 주식이. 그러면 시세가 큰 사이클이 끝났으면 그다음부터 반등 사이클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보면 주식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반등 갔다 또 지지하려고 또 반등가 지지하려고 그래서 새로운 시세가 안 나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개화되는 게 항암 시장 개화되는 게 아니고 이미 맨날 10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개화되는 시장을 가야만 다시 막 몇 배씩 10배씩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항암 관련된 것은 너무 이렇게 이건 아직도 계속 적자지만 이쪽은 파시고 이것도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모양은 괜찮아요. 수렴하고 위로 가고 있잖아요. 수렴 확산되고 있는데 스토캐스틱도 추세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라가겠죠? 그런데 거래가 적잖아요. 그죠? 그러면 에너지가 적으니까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왼쪽 본 거래가 한번 실려서 급등한 적이 있어요. 얘는 급등하면 빠지고 급등하면 빠지고 급등하면 빠지고 왜냐하면 박스가 큰 모멘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항암과 전부 다 대다수 예측된 거고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진행 중인 거였고 그래서 이것은 손절가는 지금 손절하는 의미는 아니고 거래 실린 거에서 붕괴되면 까져야 되는 게 중심선 22평선이 깨지면 결국은 이 거래를 못한 추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전체 제약 바이오가 괜찮기 때문에 지금 추가 거래가 적더라도 지금 요것만 돌파하면 기본적으로 33,000원대 정도 이제 시청자가 사심 가격 이상 가면 잘 갈 거예요. 그러면 38,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데 38,000원은 평균적인 가격이에요. 이 주식에 박스권 가면 고점, 그 다음에 평균 가격 붕괴되기 전에 또 여기 보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38,000원 정도 목표가까지는 들고 가셔서 팔고 나오시고 다음부터는 다른 쪽으로 잘하는 주식에 많이 갈 종목, 100%, 200% 갈 종목을 찾아서 그걸 매집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제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종목 선별이 좀 중요한 타이밍이고요. 그래도 다행히 HLB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바로 손절하지 마시고 38,000원까지 가져가시면서 수익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초보자 많은 공부하고 아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네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 수익 더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되게 매너 있으시네요. 맞아요. 돈 많이 버실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글로벌 증시 볼 텐데 이제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선물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한 0.4에서 0.5 정도로 계속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지금 고용 지표 2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ADP 민간 고용 지표고 두 번째가 7일 날 발표될 미국 노동부의 11월 고용 보고서인데 지금 ADP 민간 고용 지표는 발표가 돼서 제가 네. 정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11월 겁니다. 10만 3천 명 늘어났고 하향 수정됐었던 10월에 10만 6천 명을 하회했고 시장의 예상치도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웠던 고용이 약간은 식었다라는 네. 거고요. 2021년 6월 이후에 가장 적은 증가폭이다라는 시장 평가가 있고 코로나 이후에 일자리 창출을 주도했었던 이 레저하고 숙박 부분에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현지에서는 경제가 내년에는 보다 이제 온건한 고용과 임금 증가를 보일 것을 시사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고용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줄어들게 되면서 지수들 유럽, 미국 모두 다 지금은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히든카드 만나러 가겠습니다.